너 냄새나 키읔키읔 좀 씻자 라며 후배 여해군을 밧줄로 묶어 동해 바다에 던진 악마 선임들. 그녀가 전 해군 제독 3스타의 여식인 것도 모른 채 박살난 함대의 최후. 먹물처럼 검고 육중한 동해의 물결이 이제 막 닻을 올린 구축함, 을지문덕함의 선체를 거칠게 하찼다. 첫 배치, 첫 출항. 하사 계급장을 단지 이제 갓 석 달이 지난 서연은 전투복 소매 끝을 매만지며 갑판 위에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다. 희뿌연 해무 사이로 점이 되어 사라지는 항구의 불빛은 그녀가 이제 막 떠나온 과거이자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를 세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가슴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세차게 뛰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성 전투함 승조원. 언론에서는 연일 그녀와 동기들의 얼굴을 비추며 금녀의 벽을 깬 여전사라 치켜 세웠지만 정작 진짜 전쟁은 바다가 아닌 함선 내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입, 거기서 멍 때릴 시간 있나? 등 뒤에서 날아온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같은 내연사, 직속 선임인 윤하사였다. 부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악명이 자자했던 그녀는 서연이 이 함정에 배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윤하사를 필두로 한 선임 여군들은 서연과 동기들을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물질처럼 취급했다. 아닙니다. 즉시 현문 당직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다. 등 뒤로 윤하사와 그녀의 패거리들이 나누는 비웃음 섞인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배가 무슨 유람선인 줄 아나 봐. 언론에서 좀 띄워주니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지. 저러다 파도 한번 세게 치면 멀미약부터 찾을걸?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나쳐 현문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멀미? 파도? 그런 건 두렵지 않았다. 항해사가 되어 망망대해를 누비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에게 바다는 동경의 대상이었지 공포가 아니었다. 정작 그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변덕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저들의 예측 가능한 악이었다. 여군 내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좁은 공간, 한정된 보직,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버린 선임들의 텃세. 그들은 서연의 모든 것을 트집 잡았다. 걸음걸이가 군인답지 못하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 식사량이 많다, 적다, 심지어는 잠꼬대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깨워 갑판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 명분은 군기 확립이었지만 그 본질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의 표출이었다. 특히 윤하사는 집요했다. 그녀는 서연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전체 앞에서 모욕을 주었고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함장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가지고 놀 듯 서연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인 듯 보였다. 첫 출항 후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쏟아지는 업무와 계속되는 괴롭힘 속에서 점차 지쳐갔다. 잠은 부족했고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듯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버텼다. 이것 또한 군 생활의 일부이며 언젠가는 끝날 시련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이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사건은 출항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파도가 유난히 거셌고 하늘엔 달빛 한 점 없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위해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갑판으로 나선 서연은 유독 스산한 공기에 몸을 떨었다. 함선은 거대한 요람처럼 위아래로 쉼없이 흔들렸고 철썩이며 갑판을 때리는 파도 소리는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했다. 서하사, 이리 좀 와봐. 어둠 속에서 윤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에는 늘 함께 다니는 김하사와 박하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명령에 불복종할 수는 없었다. 네, 윤하사님. 저기 호주람선을 부두에 고정시키는 굵은 밧줄 정리 좀 해야겠는데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라. 끄트머리가 낡아서 끊어질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말이야.
윤 하사가 가리킨 곳은 파도가 가장 심하게 들이치는 함수 쪽이었다. 안전 난간 외에는 별다른 보호 장비도 없는 위험한 구역이었다. 지금은 파도가 너무 높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밝은 후에 확인하는 것이. 새까만 후배가 어디서 토를 달아? 까라면 까야지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배 한번 타보니까 무서운 게 없지? 김하사의 비아냥거림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반항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홑줄이 감겨있는 굵은 드럼통 BTBITT 쪽으로 걸어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밧줄 더미는 마치 잠자는 이무기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서연이 밧줄의 끝을 잡고 상태를 확인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거친 손길이 그녀를 덮쳤다. 순식간에 입이 틀어막히고 몸부림칠 새도 없이 팔과 다리가 결박당했다. 범인은 윤하사 일당이었다. 이게 무슨...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3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연의 몸을 홑줄로 칭칭 감았다. 마치 전시 물자를 결박하듯 냉정하고 무자비했다. 첫 출항 기념으로 수영 한번 시켜주려고. 바다 사나이, 아니 바다 계집이 되려면 이 정도는 거쳐야 진정한 해군 아니겠어? 윤 하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건 더 이상 선임의 군기잡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서연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이대로 바다에 던져지면 끝장이었다. 거친 파도와 영하에 가까운 수온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서연의 애원은 두꺼운 천으로 틀어막힌 입안에서 공허한 소음이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끄러워. 운 좋으면 아침에 구조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말고. 박 하사가 낄낄거리며 서연의 몸을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쳤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미약했다. 자, 신입. 동해 용왕님께 문안 인사드려라. 윤 하사의 외침과 함께 서연의 몸이 허공으로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끔찍한 추락감과 함께 그녀의 몸은 모든 것을 삼킬 듯 입을 벌린 검푸른 심연 속으로 내던져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몸을 무겁게 옥죄는 홑줄은 그녀를 가차없이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멀어져가는 을지문덕함의 희미한 불빛을 마지막으로 서연의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빠진 건 분명 그녀의 몸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존재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차원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식이 가라앉는 곳은 빛 한 점 없는 절대적인 어둠의 세계였다. 서연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폐 속의 마지막 공기가 작은 물방울이 되어 입 밖으로 새어나갔다. 차가운 해수가 허파를 찢고 들어오는 고통과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온몸은 노곤하게 풀렸다. 모든 저항을 포기한 몸은 밧줄의 무게에 이끌려 무력하게 심연으로, 더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 순간 서연의 귓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핑마이너스 핑마이너스 하고 주기적으로 울리는 마치 돌고래의 초음파 같기도 하고 기계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듣는 환청일까?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가까워졌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청각만은 이상할 정도로 예민하게 깨어났다. 시야가 흐려지며 짧은 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군 사관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아버지와의 약속, 늘 묵묵히 그녀를 믿어주던 어머니의 미소, 친구들과의 철없던 웃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다로 밀어넣던 윤 하사의 경멸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억울했다. 이대로 이름 없는 죽음으로 잊히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 알아줘야 해.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의식이 간절한 외침을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몸을 끌어당기던 하강의 힘이 순간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멎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그녀의 아래에서 상승하며 수류를 바꾸고 있었다.
그녀를 옥죄던 홑줄의 일부가 어딘가에 걸린 듯 팽팽하게 당겨지며 하강이 멈췄다. 그리고 곧이어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바로 아래 심해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 고래 한 마리가 유령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잠수함이었다. 핑- 하는 소리는 바로 저 거대한 선체에서 울려 퍼지는 액티브 소나 음파였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잠수함의 선체 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를 묶고 있던 홑줄의 일부가 잠수함의 SAIL 함교탑이나 잠망경 혹은 돌출된 통신 장비 어딘가에 기적적으로 걸린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구원.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큰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잠수함은 그녀의 존재를 알 리 없었다. 그저 작전 수행 중인 하나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이대로 수면 위로 부상한다면 운 좋게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 깊은 심해로 자망이라도 한다면 끔찍한 수압에 온몸이 으스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서연은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잠수함을 바라보았다. 검고 매끄러운 선체 어둠 속에서도 위압감을 뿜어내는 그 모습은 마치 심해의 신처럼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웠다. 제발 제발 위로 그녀의 마지막 기도는 소리가 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잠수함 안중근함의 전투정보실 CIC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장님 훈련 구역 진입 완료. 예정대로 심도 150 유지하며 가상적함 탐색 작전 개시하겠습니다. 부함장 강태욱 소령의 보고에 안중근함의 함장 이진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한미연합 잠수함 구조 훈련 서브머린 레스큐 엑서사이즈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 가상의 적 잠수함에 의해 아군 잠수함이 조난당한 상황을 가정하고 심해 구조 잠수정 DSRV를 투입해 승조원을 구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현재 안중근함은 조난당한 아군 잠수함 역할을 맡아 지정된 해저 지점에서 은밀히 기동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탐실, 특이사항 있나? 이 함장이 인터컴을 통해 물었다. 현재까지 주변 소음 깨끗합니다. 고래 울음소리 몇 개 외에는 특이 동향 없습니다. 노련한 탐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잠수함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탐실은 바닷속의 미세한 소리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나 스크린을 주시하던 한 탐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탐장님, 방금 함수 상부 쪽에서 미세한 충격음이 감지됐습니다. 아주 약해서 그냥 해양 생물이 부딪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충격음? 종류는? 쇠가 긁히는 소리나 부서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툭 하는 느낌보다는 철썩 혹은 덜컥하는 무언가 걸리는 듯한 소음이었습니다. 탐장이 직접 헤드셋을 끼고 소리를 확인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파도 소리에 섞여 지나치기 쉬운 미미한 소음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오랜 경험이 무언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심해에서 만약이란 가정은 곧 죽음과 직결될 수 있었다. 함장님, 함수 상부에 정체불명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함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훈련 중 예상치 못한 변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었다. 폐어 망버려진 그물일 수도 있고 해양 부유물일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적이 설치한 기뢰나 탐지 장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DSRV 팀에 연락해. 어차피 곧 구조 훈련을 위해 접근할 테니 진입 전에 우리 함 외부를 먼저 스캔해달라고 요청해. 특히 함수 상부 세일 주변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라고 전달하도록. 알겠습니다. 강태욱 부함장이 즉시 DSRV 운용 모함인 청해진함에 연락을 취했다. 몇 분 후 안중근함의 외부 카메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심해 구조 잠수정 해신이 안중근함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해신의 조종관을 잡고 있던 사람은 해군 최고의 DSRV 조종사로 불리는 김준영 대위였다.
그는 청해진함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이사항에 집중하며 해신의 고성능 탐조 등과 초음파 카메라를 이용해 안중근함의 선체를 꼼꼼히 훑기 시작했다. 해신 현재 안중근함 우현 스캔 중. 의상무. 함수 쪽으로 이동한다. 김대위는 능숙하게 해신을 조종하며 거대한 안중근함의 주변을 유영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에는 초록색의 소나 스캔 영상과 탐조 등이 비추는 실시간 영상이 동시에 떠 있었다. 스캔 영상은 선체의 외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실시간 영상은 어둠을 뚫고 선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비췄다. 함수 쪽으로 이동해 세일 주변을 비추던 순간 김대위는 숨을 멈췄다. 탐조등 불빛의 가장자리에 무언가 이상한 형태가 언뜻 비쳤다. 검은 선체와는 확연히 다른 색과 질감. 마치 거대한 뱀처럼 선체에 엉겨붙어 있는 굵은 밧줄 뭉치였다. 청해진 여기는 해신. 안중근함 세일 하단에서 폐호줄로 보이는 물체 발견. 그런데 잠깐 이건. 김대위는 해신을 더욱 가까이 접근시켰다. 강력한 제논 탐조 등이 밧줄 뭉치를 정면으로 비추자 그와 관제실의 모든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밧줄 뭉치가 아니었다. 밧줄은 사람의 형상을 꽁꽁 묶고 있었다. 해군 전투복 차림에 누가 봐도 군인인 한 사람. 긴 머리카락이 해류에 따라 부유초처럼 섬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밧줄에 묶인 사람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있는 혹은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었다. 심해 150m 거대한 잠수함에 밧줄로 묶여있는 여군.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 전전 대원 비상. 사람이다. 안중근함에 사람이 묶여있다. 김대위의 다급한 외침이 통신망을 타고 청해진함과 안중근함에 동시에 울려 퍼졌다. 안중근함 전투정보실의 모든 승조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진우 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해봐, 해신. 여군입니다. 하사 전투복으로 보입니다. 호줄에 온몸이 묶인 채 세일 하부에 걸려 있습니다. 생사 확인 불가. 반복한다. 안중근함에 사람이 묶여 있다. 고요하던 잠수함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심해 150m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의 사람이 그것도 밧줄에 묶인 여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심연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던 한 여군의 존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 작전 중이던 잠수함에 의해 발견된 최초의 목격자이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보고는 즉시 연합훈련을 지휘하는 합동지휘통제실로 타전되었다. 극비훈련은 전면 중단되었다. 가상조난 상황은 순식간에 실제 인명구조 상황으로 바뀌었다. 지휘부의 결정은 신속했다. 안중근함은 현 심도를 유지한 채 대기하고 DSRV 해신이 즉시 구조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심해 150m의 수압은 인간이 맨몸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수준이다. 단 1초의 노출도 치명적이다. 서연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기적에 가까웠다. 아마도 두꺼운 전투복과 방한 내피가 일종의 잠수복처럼 기능하며 급격한 체온 저하와 수압의 직접적인 충격을 일부 막아주었고 밧줄이 몸을 옥죄면서 오히려 내부 장기의 압력 변화를 더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구조까지 예상 소요 시간 10분. 서두르자. DSRV 조종사 김준영 대위는 침착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해신의 로봇팔을 조작했다. 7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정교한 매니퓰레이터 머니별 레이터가 서연을 묶고 있는 홑줄을 향해 뻗어나갔다. 조금의 실수라도 하는 날엔 서연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밧줄이 끊어지며 그녀를 다시 심연으로 놓쳐버릴 수도 있었다. 관제실의 모든 인원들이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봤다. 로봇 팔 끝에 장착된 고압 절단기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밧줄에 닿았다. 두꺼운 홑줄은 예상외로 쉽게 잘려나갔다. 한 겹, 또 한 겹. 서연의 몸을 옥죄던 속박이 풀려나갈수록
그녀의 몸은 해류에 따라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지막 밧줄 절단 완료. 이제 그녀를 잡는다. 김대위는 절단기를 보조팔로 바꾸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몸을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 축 늘어진 몸의 감촉이 로봇 팔의 센서를 통해 전해지는 듯 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연을 해신의 구조용 해치로 옮겼다. 해치가 열리고 서연의 몸이 DSRV 내부로 안전하게 수용되자마지 지켜보던 모두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구조 완료. 청해진암으로 즉시 귀환한다. 해신이 안중근함에서 떨어져 모함인 청해진암으로 부상하는 동안 DSRV 내부에 동승하고 있던 군의관과 의무병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체온 30도 이하 저체온증 쇼크 상태. 맥박 거의 잡히지 않는다. 호흡 미약. 서둘러. 군의관은 재빨리 젖은 전투복을 잘라내고 서연의 몸을 보온 담요로 감쌌다. 동시에 제세동기와 응급약물이 준비되었다. 차가운 강철 잠수정 내부가 순식간에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실로 변했다. 청해진암 갑판 위는 이미 야전 병원처럼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해신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한미의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되자마자 해치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의무 헬기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고 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두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구조작전을 지켜보던 한 여군 장교가 들것에 실려가는 서연의 얼굴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서연아. 하서연 하사. 그녀는 서연의 부사관 후보생 시절 훈육관이었던 장은하 대위였다. 훈련 참관 장교로 청해진암에 승선해 있던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르쳤던 누구보다 씩씩하고 총명했던 제자가 어째서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 심해에서 발견되었단 말인가. 하서연. 그 이름이 전파를 타고 보고 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모든 관련 부대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장 을지문덕함에도 도착했다. 다음 날 새벽 동해상에서 정상적으로 항해 중이던 을지문덕함의 함내 방송이 울렸다. 전승조원 총원 비상 갑판의 집합. 반복한다. 전승조원 총원 비상 갑판의 집합. 이른 새벽의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에 승조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갑판 위에 도열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영문을 몰랐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함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 23시경 본 함 승조원 중 한 명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 승조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실종? 항해 중에? 내연사 소속 하서연 하사가 야간 경계 근무 중 실종되었다. 그 순간 대열 속에 서 있던 윤 하사와 그녀의 패거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실종이라니. 그들은 분명 서연을 바다에 빠뜨렸다. 죽었거나 운 좋게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구조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종이라니. 혹시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단순 실족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함장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실종된 하서연 하사는 어젯밤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아군 잠수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갑판 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수함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승조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술렁임은 곧 충격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함장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내연사 여군들이 도열한 곳을 향해 있었다. 하하사는 발견 당시 몸이 홑줄에 묶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본 함 내부에서 한 승조원의 목숨을 위협한 잔혹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함장의 외침은 천둥처럼 갑판 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승조원들의 시선이 윤하사 일당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숨으려 해도 숨을 수 없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해군 헌병대가 본 함에 승선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관련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윤 하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그저 버릇없는 신참 하나 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이었다. 겁 좀 주고 물에 빠뜨리면 알아서 조용해지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거나 최악의 경우 죽더라도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드넓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칠흑 같은 밤에 던져버린 신참 하나가 하필이면 그 아래를 지나가던 아군 잠수함에 걸려 구조될 줄을. 그녀들이 바다에 빠뜨린 것은 하서연이라는 이름의 나약한 신참 하사였다. 하지만 심해에서 잠수함과 함께 떠오른 것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추악한 폭력과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실은 하서연이라는 세 글자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다. 을지문덕함은 항해를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군항으로 함수를 돌렸다. 함정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윤하사를 비롯한 선임들의 군 생활은 그날부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막 눈을 뜬 서연이 마주하게 될 세상 또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터였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차가운 바닷속에서의 생존 투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거대하고 끈질긴 권력과 진실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연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몽롱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과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투명한 관이었다. 온몸은 솜에 물을 적신 듯 무겁고 관절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정신이 드나 하서연 하사.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보였다. 짧은 머리,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의 전투복에 부착된 계급장은 소령이었다. 저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살을 애는 추위, 몸을 옥죄던 밧줄, 그리고 자신을 밀어버리던 윤하사의 차가운 눈빛. 끔찍한 기억과 함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과호흡. 의식을 잃기 직전의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다시 지배했다. 남자는 황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달려온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안정제를 투여했다. 괜찮아. 여긴 국군 수도병원이고 자네는 이제 안전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말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안전한 곳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온 남자는 해군 중앙수사대 소속의 한지훈 소령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임명되어 서연이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한 소령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병실은 취조실이 되었다. 한 소령은 서연이 느낄 부담감을 고려해 최대한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질문은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사건 당일의 상황, 선임들과의 관계,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들. 서연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 주저했다. 그날의 기억을 꺼내는 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거대한 군 조직 안에서 일개 하사가 선임들을,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비호하는 시스템 전체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하사, 자네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이건 단순히 자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한 소령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져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에게 뜻밖의 지원군이 찾아왔다. 부사관 후보생 시절 훈육관이었던 장은하 대위였다. 청해진함에서 서연의 구조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그녀는 수소문 끝에 서연의 병실을 찾아왔다. 서연아.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 대위는 앙상하게 마른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장대위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연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억울함, 공포, 배신감,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연에게 장대위가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숨지도 도망치지도 마. 내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게 내가 다시 군복을 입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너와 같은 길을 걸을 후배들을 지키는 길이야. 바다에 빠진 건 내 몸이었지만 내가 떠오르게 한 건 진실이어야 해. 떠오른 건 진실이어야 해. 그 말이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렇다. 자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 기적의 의미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준엄한 명령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다시 병실을 찾은 한지훈 소령 앞에서 서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을지문덕함에 배치받았던 날부터 시작된 선임들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 사소한 트집을 잡아 가했던 가혹 행위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윤하사를 비롯한 3명이 어떻게 자신을 밧줄로 묶어 바다에 던졌는지 그들의 잔인한 농담까지도. 서연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증언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증언을 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에서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는 싸움의 주체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윤하사 일당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기록되었다. 그들은 저를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운 좋으면 살아날 거라고. 아니면 말고라고.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 소령은 조용히 녹음기를 끄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이제는 확신에 찬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개인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공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전투의 가장 선봉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병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심해의 어둠을 뚫고 올라온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싸움을 위한 빛이었다. 서연의 증언을 기점으로 수사대는 을지문덕함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다. 군항에 정박한 채 조사를 받게 된 을지문덕함 내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한지훈 소령이 이끄는 수사팀은 함내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함장을 비롯한 지휘부부터 시작해 내연사 소속 수병들까지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초반의 분위기는 수사팀에 불리했다. 대부분의 승조원들은 군 생활 꼬이기 싫다는 이유로 입을 굳게 닫았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력과 회유가 오갔다. 윤하사 측과 가까운 선임들은 우리끼리 감싸줘야지, 저 신참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매도당할 순 없다는 논리로 후배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침묵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연과 함께 부임했던 동기 여군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그들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윤하사 일당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자 다른 동기들도 서연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서하사만 유독 심하게 당했다. 윤하사가 평소에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했다는 등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결정적인 증언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내연사 소속의 한 젊은 수병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우연히 함수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윤하사 일당이 서연을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목격담은 서연의 증언에 객관적인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증거가 쌓이자 수사대는 마침내 윤하사와 공범 김하사, 박하사를 특수살인미수 및 상관살해미수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윤하사는 억울합니다. 그냥 군기를 잡으려던 것뿐입니다. 라고 악을 썼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앞에서 힘을 잃었다.
사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윤 하사의 아버지가 전직 해군 제독 출신의 유력 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수산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해군 내의 인맥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군 전문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명확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인 서연에게 흠집을 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혹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군의 오랜 전통인 혹독한 신고식이었을 뿐 파도가 심해져 일이 커진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그리고 곧이어 서연을 향한 인신공격이 시작되었다. 변호인단은 익명의 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하서연 하사가 평소 함선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선임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으면 이에 앙심을 품고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관심을 받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들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 내부에서도 감지되었다. 갑자기 수사에 협조하던 이들이 입을 바꾸거나 한지훈 소령의 수사 절차에 대해 해군 본부에서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지훈 소령은 답답함을 느끼며 고립되어 갔다. 바로 그때 그에게 새로운 아군이 나타났다. 해군 최초의 여성 전투함 함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해군 본부 정책실장으로 있는 강서연 제독이었다. 유리천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부순 입지전적인 인물인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여군의 피해 사건이 아닌 해군 전체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었다. 강 제독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한 소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수사에 대한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한편 여성 인권단체 및 언론과 접촉하며 사건의 공론화를 준비했다. 또 다른 지원군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서연을 발견했던 잠수함 안중근함이 소속된 잠수함 사령부였다. 극비 훈련을 망치고 자신들의 잠수함이 범죄의 증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노한 잠수함 사령관은 해군참 모총장에게 직접 이번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육상도 아닌 바다에서 그것도 아군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는 그의 강경한 입장은 사건을 함부로 축소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이 되었다. 사건은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을 넘어 군 내부의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 그리고 막강한 전과 내후 권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었다. 윤 하사 측 변호인단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한시사 주간지 기자를 통해 교묘하게 편집되고 왜곡된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단독 을지문덕함 여군 추락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논란 동료들 평소 과장 심했다. 기사는 서연을 문제 사병으로 윤 하사를 불운한 선임으로 둔갑시켰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여오던 수사망에 균열을 내고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비열한 반격이었다. 서연은 이제 법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더 혹독한 전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변호인단이 터뜨린 악의적인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서연을 옹호하는 여론과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뭘 아냐, 요즘 애들은 저렇게 다뤄야 한다는 식의 2차 가해가 서연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기사와 댓글들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까지 파헤치며 난도질했다.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 번 박힌 의심의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다. 군 내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한지훈 소령의 수사팀에게 주어졌던 을지문덕함 내의 임시 사무실은 정박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자기 폐쇄되었다.
증거자료 일부가 이관 과정에서 분실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 윤 하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몇몇 선임들은 포상 휴가를 나갔고 반대로 서연을 도왔던 동기들과 수병은 격오지 발령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시스템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방해하는지 서연과 한소령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소령은 초조했다. 가해자들의 범행 사실은 명확했지만 교활한 변호인단은 살인의 고의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만약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치상 정도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사실상 가해자들의 승리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스모킹 건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절망감이 짙어지던 어느 날 서연에게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병원으로 온 작은 상자 안에는 아무런 편지나 메모 없이 방수 처리된 작은 비닐팩에 담긴 마이크로 SD카드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한지훈 소령에게 연락했다. 한소령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단서임을 느끼고 즉시 사이버 수사팀의 분석을 의뢰했다. 몇 시간 후 분석을 마친 수사관으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소령님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파일들은 을지문덕함의 특정 구역에서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된 유지보수용 장비의 기록이었다. 아마도 함선의 기관이나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을 체크하기 위해 누군가 비밀리에 설치해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 녹음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함수 홑줄 근처였다. 한소령은 파일을 전송받아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쏴 A-. 처음에는 거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수사관이 노이즈를 제거하자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리 좀 와봐, 서하사. 윤 하사의 목소리였다.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라. 파일에는 그날 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위험하다며 망설이는 서연의 목소리, 까라면 까라며 윽박지르는 선임의 목소리. 그리고 컥 서연의 비명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거친 소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사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흘러나왔다. 첫 출항 기념으로 수영 한번 시켜주려고. 바다 계집이 되려면 이 정도는 거쳐야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끄러워. 운 좋으면 아침에 구조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말고.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군기 잡기가 아니었음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목소리였다. 한지훈 소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녹음 파일만 있다면 그 어떤 변호인단도, 그 어떤 외압도 진실을 뒤집을 수 없었다. 누가 이 메모리 카드를 보냈을까? 아마도 을지문덕함 내부의 양심적인 누군가일 터였다. 차마 전면에 나서서 증언할 용기는 없었지만 진실이 묻히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이름 모를 조력자. 서연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익명의 손길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한소령은 즉시 녹음 파일을 법원의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서둘렀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심도에 감춰져 있던 진실의 목소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증거는 가해자들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는 동시에 서연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되찾아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었다. 재판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법정으로 그 방향을 틀고 있었다. 군사법원의 공기는 서늘하고 무거웠다. 방청석은 사건의 무게를 증명하듯 해군 장병들과 취재진 그리고 서연의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윤 하사와 김 하사, 박 하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초조하게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들의 맞은편 증인석에는 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병원복 대신 다시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상관 살해미수라는 죄명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그들은 윤하사 일당의 행위가 도를 넘은 장난이었으며 해군의 거친 문화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서연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예민하고 부적응적인 인물로 몰아가려 했다. 증인은 평소에도 선임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고 종종 과장된 행동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호사의 교묘한 질문에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금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는 심호흡으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석의 윤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정당한 지시가 아닌 인격 모독과 가혹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제가 과장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상식의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입원해 있는 동안 한지훈 소령과 장은하 대위의 도움을 받아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전사였다. 사건 당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증인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 피고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증언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수영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바다 계집이 되려면 이 정도는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운 좋으면 구조될 거고 아니면 말고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서연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아니면 말고. 그 잔인한 말의 무게가 법정 전체를 짓눌렀다. 윤하사의 변호사는 즉각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환청을 들었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비웃음소리, 그 모든 것을 제 목숨을 건 기억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도 변호사는 콧방귀를 뀌며 반박 자료를 제시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살인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군 검사의 손에는 익명의 제보로 얻은 마이크로 SD카드가 들려 있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메모리 카드에 집중되었다.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이 증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법정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쏴 거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모두를 그날 밤 을지문덕함의 가판 위로 데려갔다. 그리고 곧이어 노이즈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 윤하사의 조롱 섞인 목소리, 서연의 겁에 질린 목소리, 그리고 운 좋으면 아침에 구조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말고. 낄낄낄. 박하사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특히 윤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피커를 바라보며 파르르 입술을 떨었다. 자신들의 범행이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어떤 유창한 변론보다도 그 어떤 치밀한 증거 자료보다도 이 날 것의 음성 파일은 사건의 진실을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치밀했던 논리는 산산조각 났고 애써 유지하던 위선적인 표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목격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역설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재판의 추는 완전히 기울었다.
군사법원의 선고가 내려지던 날 재판정은 또다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장은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그 내용은 해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다. 피고인 윤호호에게 상관살해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었다. 공범 김하사와 박하사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훈육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행된 폐쇄적인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하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막강했던 권력과 인맥도 명백한 진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연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며 서연의 용기를 조명했고 국방부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떠밀려 대대적인 병역 문화 개선책을 발표해야 했다. 사건의 여파는 을지문덕함에도 몰아닥쳤다. 부하들의 가혹 행위를 방관하고 은폐하려 했던 함장과 주임원사는 보직 해임되었고 조사를 방해하려 했던 일부 간부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조직적인 침묵과 방관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서연 제독이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맡아 칼을 빼들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인 고충처리센터 설립,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지휘관의 부하보호 책임 강화 등 그녀가 내놓은 개혁안은 군의 뿌리 깊은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준 익명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그녀의 병실로 작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하서연 하사님께. 저는 그날 밤 하사님께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던 수병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기관실 소음 측정을 위해 제가 몰래 설치해 두었던 녹음 장치가 하사님을 도울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부디 건강을 되찾으시길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역시 거대한 조직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약한 개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작은 용기가 결국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다. 서연은 그 이름 모를 수병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전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에 전념했다. 군 당국은 그녀에게 명예로운 전역을 제안했다. 끔찍한 기억을 안고 다시 군으로 돌아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배려이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군의 속내가 담긴 제안이었다. 가족과 친구들, 그녀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전역을 권했다. 서연아, 이제 충분해.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는 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서연 역시 흔들렸다. 다시 바다로 군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칠흑 같은 밤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배를 타는 동료들을 이전처럼 신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 시간 고민했다. 한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바다는 이제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공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다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곳인 동시에 잠수함이라는 기적을 통해 자신을 살려낸 곳이기도 했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장은아, 대위와 강서현 제독이 함께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서연에게 전역을 강요하거나 복귀를 종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군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이 자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네. 자네와 같은 후배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자네처럼 아픔을 겪고도 일어선 사람이 그 길에 좋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강제독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도망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윤하사 같은 이들이 원하는 결과일지도 몰랐다. 거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잖아. 그런 비웃음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대로 바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해군 본부에 제출된 서연의 서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전역 지원서가 아니었다. 보직 변경 신청서였다. 그녀가 지원한 곳은 바로 잠수함 사령부 예하의 심해 잠수구조대 SSU였다.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들이 있는 곳. 어둠과 절망의 공간이었던 심해를 이제는 희망과 구조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의지 표명이었다. 여군 하사가 그것도 내연사 출신이 심해 잠수구조대에 지원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연히 내부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사연과 의지를 전해들은 잠수함 사령관과 강서현 제독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서연 하사만큼 심해에서의 절망과 구조의 희망을 동시에 이해하는 군인은 없을 겁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결국 서연의 보직 변경 신청은 이례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녀는 이제 구축함의 엔진 소음 대신 심해의 고요함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 앞에는 지옥과도 같은 SSU의 훈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이라는 가장 깊은 심해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 시간부로 훈련 상황 종료. DSRV 해신 모함으로 귀환하라.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가 해군 구조함 청해진함의 작전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제 하사 계급장을 떼고 어엿한 중사로 성장한 하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구조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심해 구조 잠수정 DSRV의 음파 탐지 SONAR와 로봇파를 관제하는 핵심 오퍼레이터이자 심해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눈이 역할을 수행하는 베테랑 대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훈련을 모두 이겨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PTSD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극복한 것이 아니라 끌어안은 것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때때로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둠을 다룰 줄 알았다. 심해에서 조난당한 이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에 그녀는 그 어떤 대원보다도 침착하고 정교하게 장비를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동해 깊은 곳에서 작전 중이던 아군 잠수함 한 척이 원인 불명의 기관 고장으로 조난당했다는 긴급 전문이 접수된 것이다. 청해진함은 즉시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고 서연이 탑승한 DSRV 해신이 가장 먼저 심해로 투입되었다.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니터에는 DSRV가 보내오는 희미한 소나 영상과 수심 데이터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조난된 잠수함의 생존 가능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었다. 수심 300 주변 암초 다수. 시야 확보가 어렵다. DSRV 조종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서연이 소나 스크린에 미세한 파형 변화를 포착했다. 3시 방향 70m 전방. 암초 뒤편의 미세한 금속성 반응. 정상적인 해저 지형이 아니다. 그쪽으로 접근해줘. 서연의 지시에 따라 DSRV가 조심스럽게 기술을 돌렸다. 거대한 해저 암초 뒤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대원들이 숨을 삼켰다. 그곳에 마치 거대한 고래의 시체처럼 조난된 잠수함이 뱃머리를 해저면에 박은 채 기울어져 있었다. 찾았다. 서연의 목소리는 구조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DSRV의 로봇파를 조종해 잠수함의 비상 해치에 도킹을 시도했다.
과거 자신을 옥죄었던 밧줄을 끊어냈던 그 로봇팔이 이제는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조난 승조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며칠 후 구조된 잠수함의 젊은 승조원 하나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서연을 찾아왔다. 하 중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그 깊은 바닷속이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앳된 얼굴의 하사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의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다는 나를 삼키지 않았어. 대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줬지. 그녀의 이름은 한때 깊은 바닷속으로 잠길 뻔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잊힐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을 드러냈다. 절망의 심연에서 생존의 증거로 떠올랐고 부조리한 세상의 진실의 파문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이제는 다른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이름이 되었다. 빠진 건 그녀의 몸이었지만 떠오른 건 고통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과 새로운 사명이었다. 하서연. 그 이름은 이제 동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